제가 준비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한연대의 사업 방향과 관련된 제언입니다. 주로 이제 후자의 방점이 주어진 발제입니다. 첫 번째는 정세 얘기인데요. 한장 넘겨주시죠. 먼저 국제정세를 소개하면, 국제정세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실천적인 측면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91년 12월 달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열렸고 2022년 2월 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시대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신냉전, 군사적 대결과 심지어 핵전쟁을 동반할 수 있는 군사적 대결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걸 주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시대를 재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하에서는 서로 국가와 국가, 문명과 문명, 진영과 진영 사이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 외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될 수 있는데 지금은 신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끊기는 거죠.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이 경제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재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하에서 형성되었던 민족 분거리 이런 당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자리가 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반대로 중도 보수 진영이 갖고 있었던 한미동맹 자유주의 당론이 대세를 장악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지금은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군사적 격돌이 일어나면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은 작죠. 근데 그거를 예외로 한다면 이데올로기적인 영역에서 보면 중도 보수가 상당한 우위,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면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세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이 영역에서는 사상 개혁운동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학원 강사한 사람이 친일파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친일파가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모꼴이다 이런 열변을 펼치는 서원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80년대 초반 해방 전사인식 주사파가 등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역사 프레임, 역사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기술을 떨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상개몽도 책을 출판하고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은데 이것은 대한연대가 일정한 역량을 좀 떼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달 넘기겠죠. 국내 정부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기 실내니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지지를 철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 잡기, 논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흠집을 이렇게 지지를 열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너무 많이 확산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임계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한연대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름 힘있게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 그대로 일정 시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대의를 부정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근원적으로 의심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게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야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퇴출이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적인 분기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느 레벨에서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야권의 정치적인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한국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를, 왜 이재명 퇴출이 본질적인 과제인가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치죠. 저는 사실은 윤석열 조국이 없었으면 다시 이런 사회활동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이제 분노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 위에 법치, 법에 대한, 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법에 기초한 지배,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무슨 얘기를 하든 조국은 범법자이기 때문에 범법자는 일단 검찰의 처벌을 받고 사법 처리를 받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봤는데, 근데 조국의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이른바 진보 민주진영이 도전해 오면서 그 도전을 극복하면서 현재까지 정치에 이르렀는데, 이재명 의원이 다시 그 기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쟤네들도 아는 거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본격화되면 뭐 당원 개정을 통해서 당대표를 유지하겠다.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 인천 계양대 출마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부정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의 조국 사태부터 시작됐던 법치를 다시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퇴출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되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을 여러 경로로, 여러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촛불 직접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7년 누구랑대 90년도 거리 항쟁을 주장했던 운동권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서 촛불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로 살짝 말을 갈아타고 그 이재명을 고리로 해서 자기들의 80년대 중반의 극진 민주주의적 어떤 생각들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재명에 집중되어 있는, 이재명을 퇴출시킴으로 인해서 2000년부터 시작된 운동권 민주주의의 아주 부정적인 유산들을 이 기회에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 정치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세 이 정도 하죠. 제가 정세 이런 얘기는 큰 얘기니까 주로 발제해서 담고자 했던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24년 4월 총선이 벌어지기 전까지, 지금이 8월이니까 그때까지 한 2년 정도,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어떤 조직의 목표를 길게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직의 목표를 단기로 끊어서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년 8개월간, 한 2년 정도 대한연대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자에 대한 건데요. 제도 정치권의 줄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도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의 사이즈 자체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인영 기자의 발표에 따르면, 저는 잘 모르지만 2016년, 17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나마 있던 우파 시민단체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약화되거나 좀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중도 우파의 사이즈 자체가 작은 거죠. 너무너무 작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생각보다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아주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공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종교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 역량은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계통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술적인 조직 역량으로만 보면 한 8대2, 9대1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중도 우파 시민단체가 좌고우면하고 이런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진출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뭐 청년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그런 영역이 있고 시민단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주 이제 시작인 중도우파 시민단체가 제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 2년 정도 눈 딱 감고 우리는 제도 정치권과 관심 없다라고 단언하고 한 2년 정도 시민단체를 육성하는데 전념을 다하자 이게 제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히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공간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진행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뭐 1인 시위가 됐든 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조직하는 공간에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한 4개월 정도 거의 매주 나가봤는데 검수완박할 때 청와대 앞에서 저 혼자 1인 시위 했고 뭐 등등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화제나 논란이나 표현이 좀 과격한데요. 분개, 편가르기들은 항상 벌어지는데 실제 그거를 가지고 현실 공간을 바꾸려고 하는 조직 활동과 실천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는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좌파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좌파들은 뗏목지기 이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했던 건데요. 중국 공산당이 막판에 국민당을 뒤집을 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30년간 그 강을 지키면서 뗏목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폐가되면서 묵묵히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뗏목을 만들고 강을 지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교조, 민주노총, 한총련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끌고 묵묵히 자기를 헌신했던 수백 수천의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파들은 그렇게 묵묵히 헌신하고 투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절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얘기, 정치적인 어떤 평가, 논평, 분개, 자랑 그런 거 적당히 하고 현장에서 조직하고 투쟁하자. 이게 제가 사실은 오늘 핵심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연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시민단체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데 그 진단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무 정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향가 없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당히 줄이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투쟁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배치하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화제가 정치적인 분개나 어떤 정치적인 논평이기 때문에 점점 얘기들이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다시 한번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투쟁이 중심인 조직은 과격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투쟁이나 행동이 중심의 조직은 가능하면 대중의 공감대와 승리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투쟁 구호가 낮고 그 다음에 투쟁이 대중적 공감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파들의 이 중도 우파 성향의 사람들의 정치적 얘기는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주사파 얘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중도 우파에서 나오는 주사파 얘기의 95.99%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것은 저게 무슨 자기도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거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유튜브에서 방송에 있으니까 된 거예요. 그것을 추적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둥둥 떠다니니까 어느 순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멘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을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그걸 보증하려는 아무런 관심 없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죠. 제가 오늘 주장의 핵심 메시지로 삼으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향후 2년 동안,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살자라는 제안인데요. 첫째,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그 다음에 크고 작을해서 가능하면 작은 싸움을 1년 내내 벌이자. 이겁니다. 승리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라는 건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라는 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 정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화 세력의 약점들이 대대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정세를 보면 법무부, 검찰, 통일부 그냥 하루가 멀다 하게 전 정권의 약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유럽에 지금 완전히 가뭄이거든요. 물이 많으니까 강물이 많으니까 그 바닥에서 몇만 년 된 유적들이 발견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2년 정도가 아마 절호의 찬스일 겁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서 두 정권들이 진보 민주 세력의 약점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워 담으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 신영복 원은석 싸움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신영복 원은석 싸움을 왜 했냐면 신영복 때문에 국기가 흔들리고 나라가 위험하고 이래서 싸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국정원 전 직원들하고 몇 번 전화를 해봤더니 내년 정도면 국정원 원석이 실제 철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국정원 원석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고택동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이 있는 싸움들을 어떤 나라와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큰 일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길 만한 싸움, 그래서 숟가락 얹을 만한 싸움을 잡자라는 거고, 그런 싸움들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많다. 이게 거고요. 크고 작은 싸움에서 작은 싸움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벌이자인데 지금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 8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목표를 잡고 한 100개 정도 오디오를 잡아서 100개를 해서 한 30개 정도를 실제로 이겨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100개에서 30개 정도를 이겨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실은 참여연대가 부상할 때 그랬죠. 그러니까 한총련이나 전대협이나 한총련은 큰 얘기, 통일 얘기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참여연대는 소액 주주운동을 갖고
실제로 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겨버리니까 그 투쟁에서 승리한 조직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라는 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1년 내내 내년에 승리 가능성이 있는 한 100개 정도 의뢰를 잡아서 1년 내내 작은 싸움을 계속해서 한 30개 정도 승리하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안연대를 다음과 같이 구성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와 또 연동되는 것으로 보냐면 제가 뭐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가 바뀌었지만 사회 곳곳에 그 진보 민주 진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아까 뭐 언론 얘기를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언론이 이렇게 그 불균등하게 편제되어 있을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훨씬 압도하고 있거든요.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계 그럴 거고 문화계 그럴 거고 법조계 그럴 거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싸움들을 꾸준히 축적하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진보 민주진영 우위의 네트워크,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하나씩 교체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죠. 5개 정도를 저는 그러니까 2024년 4월달에 딱 우리는 무엇가 될 거냐 해서 보수의 참여연대가 되자라는 구호로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뭐 어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를 거론하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여연대가 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달까지 보수의 참여연대가 되자로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보수의 참여연대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을 보수의 참여연대가 될 거냐고 5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는 명실공히 중도 보수의 대표 시민단체가 된다. 이게 뜻이고요. 근데 무엇과 다른 거냐 그러면 제도 정치권과 다르다.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의 기웃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제도 정치권과 분리돼서 제도 정치권과 1대1로 협력하는 보수 시민단체가 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극우 진영과 극우 시민단체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시민단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중도 보수 시민단체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단체가 있고 극우 보수단체가 있다. 이게 구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한 주장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강령이나 노선들을 보면 중도 보수, 합리적인 중도 보수나 극우 보수나 차이는 없습니다. 다 한미동맹, 시장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활동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을 그거는 진보 보수 이전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진보 세력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보수 진영과는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보수예요. 그러나 이건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갈라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진영 아예 이렇게 엉겨 있는데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목표는 대한연대가 성명을 발표하면 적어도 YTN 연합뉴스 자막뉴스 정도에는 나와야 됩니다. 이거 공감하시죠? 네. 대한연대가 무슨 성명을 발표하면 그게 YTN 연합뉴스 자막뉴스에 대한연대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정도가 나와야 그게 이제 중도 보수 시민단체의 대표단체가 되는 거겠죠. 공감이 되시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사실은 저는 광화문이나 종로 내거리를 뺏어올 겁니다. 지금도 대진년 이런 아이들이 거의 매주 김건희 뭐 이런 걸 주제를 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시위도 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8.15 때는 이제 이 정당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 국정원 앞에 종로거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통탄할 노릇은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잖아요. 그죠? 당대표 뽑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이라면 민주당 전당대회 앞에서 적어도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이재명 퇴출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의하시면 박수. 동의정부가 나가서 큰일 납니다. 아니, 이재명은 정말 위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버젓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는데, 그 당대표가 선출되는 그 장면에서 그거에 항의하는 아무런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좀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뭘 할 계획이냐면 민주당 앞에 가서 촛불 문화제를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역량이 아직은 그게 아니다 싶어서 철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퇴출 또는 뭐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대한연대가 또는 독자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합심해서 적어도 몇백 명 규모의 집회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열 수 있어야 되죠. 그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거리에서 싸우고 대중 집회를 개최하고 이러면서 조직이 생각, 논평, 그다음에 분계 이런 게 아니라 조직하고 투쟁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것까지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반기 정도 되면 수백 명 정도, 1000명 규모의 집회 정도는 독자적으로 도심지에서 특히 종로, 서울역, 광화문 이런 데서 개최하는 것이 보수의 참여연대가 되자라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허브인데요, 허브. 대한연대가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연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화요일마다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이렇게 조직이 발전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조직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한연대는 허브가 됩니다. 허브가 돼서 어디랑 연계를 할 거냐면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 전문가 집단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최근에 언론적 시민단체랑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품앗이하고 있습니다. 품앗이하면 언론 쪽은 대한연대는 약간 버라이어티한 종합적인 시민단체 그리고 플랫폼으로 보이기 때문에 언론 시민단체가 하고 싶은 일을 대한연대를 통해서 증폭시키겠죠. 대한연대는 정치권, 전문가,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 포럼에도 그런 것에 기반해서 성공됐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여러 선생님들이 저는 대한연대에 대한 기대와 어떤 바램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는 일정 역량을 째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몽과학입니다. 특히 역사, 지금 출판, 드라마, 영화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주사파 또는 해전사의 패러다임을 담은 역사물들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가면 저희들은
대한연대는 중심에 서서 싸울 겁니다. 저는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싸울 건데 후방에 떼서 출판, 언론,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걸 만들어서 특히 역사학교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 양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결론을 이제 맺고 하겠습니다. 2024년 4월달까지 보수의 참여연대가 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의 참여연대가 되면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제가 볼 때는 승리 가능성 있는 의제 한 100개를 발굴해서 내년에 그냥 쉴 새 없이 싸워서 그 중에 30개 정도를 승리하는 겁니다. 신영복 원석 철거시킨 것처럼 30개 정도를 철거시키면 대한연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인 다른 조직이 되면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더 높은, 더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향후 1, 2년 정도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연대를 빛나는 영예로운 시민단체가 되는 길에서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